2017년 부동산 시장 동향과 2018년 부동산 전망을 할 건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한번 경제 전망과 한 정책 방향을 한번 좀 볼까 해요. 일단 경제 정책 방향이에요. 지금 정부가 올해 2018년 경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겠대요. 3대 전략, 일자리, 소득,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그다음에 2대 기반으로다가 거시 안정, 그다음에 중장기 대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죠. 그죠? 핵심이. 그다음에 뭐냐면은 혁신. 여기 핵심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대요. 그러면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대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선도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에 관련되는 뭐가 이제 들어와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지금 낙후되는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지금 20년, 20년 이상 된 노후된 산업단지 되게 많아요. 그것도 도시 내에. 그럼 그런 노후된 산업단지를 갖다 뭐 한다? 리모델링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안에다 뭐 집어넣겠대? 이런 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후된 산업단지 주변에는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해필이면 그 노후된 산업단지 옆에 역사가 더 있어. 가까워. 그럼 그 역사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할당 온 거예요. 올해 서울시 업무계획을 한번 보면 되는데 서울시 업무계획에 만약에 온수산업단지 이것 한다 딱 떴으면 저는 그냥 온수역에도 무조건 투자를 권유할 거예요. 올해 업무계획 딱 봤을 때 딱 뜨면은 해필이면 서울시 업무계획이 3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많은 것 중 요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왜? 부동산이잖아요, 제가.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경제 전망을 한번 볼 건데요. 성장 쪽을 볼까요? 세계 경제가 좀 개선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그 다음에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 이게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며 연간 3.0 성장 예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은 2.4%, 그 다음에 KDI 같은 경우도 3.0%, 그 다음에 IMF 있죠? 네? IMF. 우리나라가 IMF 사태 터졌단 말이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3.0% 경제 성장을 할 거라고 올해 전망치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랭킹 2위예요. 그 얘기 뭐냐면 OECD 국가들이 전체가 좀 뭐하다? 저성장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은 소비자 물가 및 수출 단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축소되며 연간 4.8% 성장도 예상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GNI 같은 경우는 환율 지속 전제 시 32,000불을 예상하고 있더라. 라고 나오고요. 고용은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과 유사한 32만 명을 예상하더라 나오죠. 문제는 취업자 증가폭은 32만 명인데 대졸자는 매년마다 나오는 거는 얼마 나와요? 45만, 50만씩 쏟아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용률이요. 여기 보면 15세부터 64세까지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예요. 2017년보다 0.7% 개선한 67.3%를 예상하더라. 그 다음에 물가는요. 유가라든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상방 요인이 금년보다 큰 폭 완화되어 연간 1.7% 전망하고 있더라. 그럼 아까 얘기했죠. 물가 상승률 얼마? 1.7%. 3%가 넘어야지 뭐 한다?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적정의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려도 소폭으로다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물가 상승률이 3% 이상 넘도 올라가서 4% 막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 그거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한다?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들 통화 정책이에요. 부동산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제적인 지식도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부동산 하기 전에 경제를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부동산보다 경제 지식을 먼저 배우기 시작한 게 5년이 더 빨라요. 네.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요, 서비스 적자폭은 소폭 축소되나 유가 상승, 그 다음에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790억 불로 축소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출입 단가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2010년 비해 증가폭이 축소돼 수출은 4.0%, 수입은 6.0% 증가를 예상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여기 수출은 4.0 증가하는데 수입이 6.0% 정도, 6% 정도 증가한다 나오는데 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소비 회복. 그렇죠? 소비가 회복된다. 소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건을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한다? 이 효과가 발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저번에 봤을 때 이 아까 얘기했던 M2가 이 증가를 하려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기업이 소비를 하거나, 그렇죠? 개인이 소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정부가 지출을 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정부가 지출하는 게 밖으로 쏟아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증가를 하려면 뭐도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소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동성이 지금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갖다 더 늘려야지만 시중에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주도형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득 주도형에 옛날에는 기업 소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키웠잖아요. 지금까지는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얘를 키우는 거야. 개인 소비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더 클 거냐, 얘가 더 클 거냐. 얘를 키우면은 수출 주도형이 되는 거고, 얘를 키우면요 내수가 주도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경제 기사 이렇게 보는데 짜증난다고 이렇게 잘 모르겠다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 내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 뭐예요? 소비 지출을 개인 소비 지출을 늘려야 돼. 그럼 개인 소비 지출을 늘리는 방법 중에 유일한 게 뭐 있어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올려야 돼.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올리는 것 중에 하나 한 게 뭐예요? 정부가 최저임금 이상해 버리는 거예요. 왜 최저임금 이상한지 아셔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배우다 보면요. 사실 경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어쩌면 잘 쉬울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소득주도로 가니까 임금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서민들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뭐 해야 돼요? 소득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얼마까지 올리겠대요? 시간당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죽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6개월이 걸리고 1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소비가 덜죠. 증가되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도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못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곡소리 나는 거죠. 그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자영업자 중에 굉장히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편의점을요. 아니 왜 그러냐면 편의점은 가격이 일정화되어 있잖아요. 음식점은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주인 마음대로. 음식값 올리면 되잖아요. 편의점은요.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알아만 올리죠. 편의점에 가서 소주 사면 얼마예요, 요즘? 편의점에 소주 안 사보셨어요? 1,500원이에요. 작년에 1,350원이었다가 은근슬쩍 150원 올려버렸더라고요. 야, 꼼수도 잘 써요. 그럼 2018년 주택시장 수요 및 공급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수요는요, 2018년 경기가 다소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 심리는 개선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 즉 IMF 같은 경우는 3.2% 전망하고 있는데 이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은 2.5에서 3%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데 뭐 IMF 같은 경우도
3% 예상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참고로다가 그 IMF 같은 3.2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진짜 3.0% 달성해 3% 달성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3%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민간 소비는 올해보다 개선이 예상되더라. 근데 대신 건설 투자는 감소가 두서질 거 예상하더라. 그러면 민간 소비는 올해보다 작년 얘기예요. 2010년보다가 2018년에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 있잖아요. 민간 소비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소득을 올려줬잖아요. 조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다? 민간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둔화에 경기 파급 효과 정도가 경기 둔화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더라. 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가 세요. 뭐 때문에요? 건설 경기를 먹고 사는 근로자 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 뭐냐면 이게 업종을 굉장히 서비스업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지금 3차 산업을 완전히 발달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2차 산업을 발달시켜놔서 그래요. 그래서 건설 경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은 뭐가 없어지? 건설 경기가 둔화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예요?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 경기가 둔화되냐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막 건설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많이 건설업자들이 요즘 뭐라 그래요? 가뜩이나 또 올해부터 뭐야? SOC를 투자를 갖다 좀 더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건설업자들이? 건설사들이? 다 뭐 죽소리 나면서 뭐예요? SOC 사업 투자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같은 게도 전형적인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견뎠던 것 중에 유일하게 견뎠던 건 뭐냐 했냐면은 건설 경기를 엄청나게 국가에서 밀어붙였어요. 사회 간접적인 시설을. 그래서 일본이 대표적인 거죠. 여기 4차선 도로 냈는데 한 300m 옆에다가 또 4차선 도로 또 내요. 차도 안 다녀. 그 왜 그래요? 건설 경기.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확장시킨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건설 경기를 확장시키면 돼요. 그래서 주요 기관 2018년도 주요 기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뭐 2.4%, 2.4% 넘네 2.5% 정도 되네. 한국개발연구원이 뭐 2.5%, 그다음에 LG경제연구원이 2.8, 한국은행도 2.7, 그다음에 정부나 AF나 이런 데는 3.0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소비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착공 및 건설 수주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걸 하면 투자 자산으로서 주택에 대한 선호 지속은 예상되더라. 실제로다가 이거 뭐냐면은 2017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거 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자료 좋으니까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치면요. 제가 아까 그 보여줄 때 뭐 보여드렸어요? 사이트 열을 때? 인터넷 열을 때 뭐부터 열어요? 네? 구글부터 열죠. 꼭 구글 사용만 하세요.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저는요 다른 거 안 봐요. 저 네이버나 다음 이런 거 안 써요. 저 메일 확인할 때 쓰고 맛집 찾거나 영화 볼 때 쓰고 절대 전부 다 구글만 찾거든요. 구글에다가 친절하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써놓고 나가지고 거기다 친절하게 영문으로 PDF 치면 PDF 파일 제일 먼저 떠요. 클릭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아 놓고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되게 좋은 자료예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가계가 어떤 상황에 처져 있고 전체적으로 가계 소득 얼마쯤 되고 뭐 빚은 얼마 있고 이런 게 다 조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이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부동산 투자 의사 응답 비율을 나타내요. 근데 잘 보세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0년, 2017년 매년마다 뭐예요? 부동산 투자 의사 응답 비율이 높아요. 그 2017년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55%가 넘게 56%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심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면서 또 투자 목적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죠. 뭐예요? 임대 수입 창출. 그냥 노후 대책 목적이에요. 다 누구들이에요? 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주택 구입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어떤 연령대? 50대요. 40대, 그 다음에 60대였었어요. 50대가 제일 많았어.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60대였었어요. 40대 때는 누구요? 아뜰사뜰 모아가지고 뭐 한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40대예요. 그러니까 50대는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뭐 하냐면 주택 또 구입을 하는 거죠. 왜? 노후 대책 하려고. 60대는요. 어차피 베이비부머 세대니까 어떻게 해요? 이양할 거 하나 더 사자 이거죠. 완전 틀려요. 이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내 집 마련은 이 정도야. 30% 정도고. 만약에 자산 가치가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예요. 그 다음에 임대 수입을 늘려야 되는 사람이 20%. 그 다음에 노후주택은 25%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따져서 뭐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본다면은 뭐 한다?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할 의사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한번 볼까요? 주택 구입을 하는데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승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상승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보니까 2014년부터 보니까 쭉 해가지고 뭐예요? 네? 서울, 요거는 전국이고요. 요거는 경기예요. 전국을 한번 보면 전국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얘도 이렇게 있는데 얘는 포지션 B가 부담 지수가 세죠. 그러면 뭐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걸 뭐 한다? 심리가 엄청 높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은 전국에 개발 호재 있는 데 가가지고 주택을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서울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저 충청도로 가면요, 역사가 들어선다고 주민 설명을 해요. 만약에 수도권 같은 거 서울 같으면 난리 났어요. 근데 뭐예요? 가격 변동이 없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잘 보세요. 문경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와가지고 역사 놓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왜? 문경 역사 언제 났는지 아세요? 옛날 문경 역사? 일제시대 났죠. 일제시대 때. 100년 만에 처음 놓은 거야. 그러니까 경험치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착공 들어가고도 착공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거든요,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개통돼가지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 돼. 그럼 나도 그 앞에다 나도 또 건물 하나 짓고 장사할게. 이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해서 덤벼요. 여러분들요,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만약에 제가요 서울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 정도인 거죠. 만약에 강원도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1명, 2명 올까 말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서울에서는 경험치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집만 가도 뭐라 그래요? 야, 나 뭐 샀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쪽 지방 가면요, 그런 게 없어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 내 최대치가 되더라. 이거 나와요. 2018년 입주 예정 물량의 추정치는 44만으로 예상되며 2000년 이후로 최대 물량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가 딱 있어요. 요거 하고 또 봐야 돼. 하나 더 봐야 돼요. 신문에 맨날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오면은. 그럼 서울에 주택 공급량이 무지하게 많은 것처럼 나오죠. 그거 보세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 내 최대. 이거 부동산 1세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44만 원 되고 과거 10년간 입주 물량 중 장기 평균은 26만 원인데 26만 넘어선 거잖아요, 지금요. 입주 물량이. 그래서 2019년도 입주 물량도 40만 원이기 때문에 2018년, 19년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번 신문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한번 보세요. 서울은 34,000호, 수도권 입주 물량 21만 호, 지방 입주 물량 22만 호. 그렇죠? 그럼 한번 볼까요? 수도권에 몇 명 살아요? 네? 수도권에 2,800만 정도 살거든요. 서울 1,000만 잡고 경기도가 1,400 잡고 인천시가 300만 잡고 그럼 2,800만 정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2,800만 중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 21만 호야. 그쵸? 서울이 1,000만이야. 그러면 서울 3만 4천 호 빼고 나가지고서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1,000만 빼고 나면은요? 1,800만이 21만 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권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지금 경기도권이 곡소리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동탄지 마이너스 B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은요? 나머지 다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도 이만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요, 34,000호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만약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 따지면요, 적정 그 공급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8만 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3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2018년도 많이 늘어난 거죠. 2015년도 볼까요? 얼마 있어요? 2만 1,000. 그렇죠. 2010년에 2만 5천. 그 다음에 2017년에 2만 7천. 그 다음에 3만 4천. 그러면 8만 호를 놓고서매요. 최근 4년 동안 한번 볼까요? 8만 호가 이만쯤 되겠죠. 그렇죠? 쭉 따져보면요. 결국은 지금 뭐예요? 한 2만 5천 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서울은. 그럼 8만 호에서 2만 5천 호니까 차이가 몇 개 차이 나요? 6만 5천 개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6만 5천 개가 뭐예요? 계속 몇 년마다 신규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만큼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규 주택 선호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요. 서울은요, 그래서 당분간요,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요. 중요한 건 뭐다? 상승할 건데, 작년처럼 있잖아요. 무식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한다? 서울은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가장 안전빵으로 투자하는 곳은 어디다? 역세권의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투자해라 그거예요. 왜? 어디나 다 걸릴 거거든요. 갭 투자하는데 돈이 막 한 5억,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강남 가는 거고. 그쵸?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강북 가고 그러는 거예요. 냉정하게. 강북 어느 곳이나요? 재건축 아파트 역세권에서 간다 그러면 언제 무조건 매입해도 무조건 뭐 다 먹혀요. 왜? 이거 전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신규 공급 자체가 없다니까요. 매년마다 싸가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 미치죠. 강남에 여기 뭐 앞에도 계신데 반포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야 될까 말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평당 1억 가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잘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홍콩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평당으로 따지면 6억이 넘어요. 네? 6억이 넘는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장 비싼 맨션 같은, 일본은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맨션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 따지면 3억이 넘는다고 수룩해요. 평당 가격이. 근데 우리나라 왜 1억 넘으면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지랄도 떠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이고 뭐고 간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강남은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한 20억, 30억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1억 가요. 평당 분양가. 그럼 33평짜리 하나 받으면 얼마예요? 33억이요. 근데 지금 33평 정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억 간대. 그러면 강남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돈 있으면 들어가라니까요. 그래서 1억 안 갈 것 같죠? 무조건 나와요. 그 얼마 전에 그 한남동 옆에 보면은 그 한남대학교, 옛날 한남대학교 있는 거기 보면은 그 옛날 그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재건축 들어갔거든요. 재건축 들어갔거든요. 그게 가장 높은 층 있죠. 펜트하우스가 분양가 1억이에요. 한남동에. 그러면 강남에 반포에 1억짜리 나오면 안 돼요? 아니 냉정해 봅시다. 그럼 투자 가치 있단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냉정하게 따져서. 수도권 입주 물량, 수도권을 제한 지방 입주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당분간은요, 앞으로 10년 동안은요, 좀 약간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은 신규 역사가 들어서거나 이런 자리 아니고는 투자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도권도 마찬가지라든지 뭐였나? 신규 역사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신규 산업단지, 어떤 산업단지? 뭐 융복합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은 투자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할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역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서울은요.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꾸준하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해결하려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공급해 줘야 된다고요. 공급을 보니까요. 부산 및 경남 입주 물량 지방시장의 최대치가 되더라. 부산, 인천의 경우 각각 23,000호, 2만 호 정도가 각자 높은 입주 물량인데 부산이 23,000호, 인천이 2만 호. 그러니까 인천이 300만이 좀 넘는데 2만 호 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50만 명도 되는데 2만 3천 호 해요. 입주 물량 센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비해서는요. 지방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 같은 경우 3만 9천 호로 가장 큰 입주 물량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 입주 물량 집중을 해서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클 거다. 가격 조정성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을 봤더니 이런 스타일로 가요. 스텝 1, 현황 및 기존 정책 문제점을 찾아내요. 현황, 주택 공급 확대에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더라. 임차 가구 주거 안정성 취약하더라.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더라. 기존 정책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더라. 주거 정책 공공성이 악화되더라. 순수 민간 임대차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라. 그래서 정책 목적을 뭐로 가지고 간다? 주거 사다리 마련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 고령 가구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주택을 갖다 좋은 입지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뭐 한다? 예, 신혼부부,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하고 이런 청년들한테 뭐 하겠다? 예,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거 발표났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더라도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3 보면은요, 정책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 생애 주기면 맞춤형 지원을 가는데 그래서 뭐 한다? 청년 주택을 30만 시를 공급하겠다. 신혼 같은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이라 해가지고 7만 원, 특화형 임대 20만 원. 뭐 이거 다 보면 재밌죠? 한번 볼까요?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지구나, 그렇죠? 보금자리 사업이나 주택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사업이나, 그렇죠? 이름만 바꿀 뿐이지 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수도권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데 재밌어요. 서울을 잡자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초토화 돼버려요. 나머지 지역이 초토화된다고. 경기도도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인천이 사실은 이 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큰데 인천이 되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땅이 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천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잖아요. 다 야산이죠. 큰 산이 없죠.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많은 거예요. 인천이. 그 다음에 또 인천엔 또 가용할 수 있는 땅도 많은데 뭐도 잘해요? 바다도 잘 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땅이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 되게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이 서해안에서 일어나오는 그 준설토 있죠. 준설토하고 각종 그 수도권 내에서 개발했던 거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서는 저기 영종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도 일대를 싹 해가지고서는 메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요, 1,600만 평 정도 넓이의 땅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결과치가 나온 게 있어요. 연구 보고서가. 웃기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뭐냐면은 인천은 그래서 매번 힘든 거예요. 개발 땅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발할 땅이 계속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잘 나갔던 동네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끝내주고, 그치, 낙후되고, 그 도심 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하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또 뭐 한다? 도심 내를 갖다 낙후된 지역을 뭐 하겠다? 도시 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도시재생법이 나오면서 거기다 경제기반형이니 근린재생이란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다? 도심 내 낙후되는 지역인데 거기를 갖다 경제기반형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뭐 한다?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경제기반형이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보면요, 실효성의 문제죠. 임기 내 공급 목표를 달성 가능이 여부를 불확실하죠. 그린벨트 해제, 토지 보상, 지역 주민 반대 등 많을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오죠. 주택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더라. 주거복지 노동에서 16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 나오는데 참고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공급하겠다. 부산은 이쪽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다 그린벨트예요. 네. 그래서 우선 공개한 9개소를 제해서 8개소를 개발 전형 포함에 시켜가지고서는 17개.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가져간다?
63곳까지 늘려서 가겠다고 발표를 또 하죠. 그러면 이렇게 서울의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되나? 결국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신도시 공실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럼 신도시가 어디 있어요? 신도시. 한강.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디요? 네? 동탄 신도시요. 이런 데가 뭐 한다? 타격 입는 거 당연해요.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강남 집값 조정, 서울의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하다 다음과 같은 부작용 발생 우려하더라 이거죠. 지방 인구 감소, 주택 시장 침체. 왜요? 결국은 지방 인구가 수도권을 유입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지방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요. 거꾸로 수도권은 비대화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나 혁신도시 전설 차질이 있겠죠.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환경도 파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기 신도시 공실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재미난 거 했죠. 거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파괴 보면 하지만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가 운영돼 환경평가 등급 낮은 곳이 선정돼요. 어떤 분이 이걸 하나 저 그 카페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자연생태도를 보고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문 하나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자연생태도는 임야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임야 자연생태도는. 근데 여기 그린벨트 보면요. 여기 뭐라 하세요? 환경평가 등급이 낮은 곳에 있죠. 예. 국가환경평가 지도로 따로 있어요. 국가환경평가 지도라고 따로 있다고요. 인터넷 처음 나와요. 근데 들어가서 볼 줄 아셔야 돼요. 국가환경평가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거든요. 참고로 1, 2등급이 찍혀져 있다면 개발 안 돼요. 그 다음에 3등급은요. 개발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4, 5등급은요. 무조건 해제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국가환경평가 지도를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가 지도를 딱 열었어. 그래서 내가 산 땅을 갖다 확인해 봤더니 내가 그린벨트 샀어. 확인해 봤더니 거기 4, 5, 5등급이 찍혀져 있어. 그럼 뭐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이에요. 똑같은 그린벨트인데도 아무데나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국가는 뭐 한다?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돼서만 해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고급 정보여서.